unfold.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AI 판사는 정의로운가? 라는 심층 보고서입니다. 기계가 인간을 심판하는 시대, 인간 판사의 편견이나 실수를 생각하면 차라리 감성 없는 AI가 더 공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생각일 거예요.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따라가 보려고 해요. 첫째, 애초에 왜 AI 판사 얘기가 이렇게 뜨거워졌을까? 그렇죠. 그 배경이 궁금하죠? 둘째, AI는 정말 인간의 그 고질적인 편견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는 이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다루고 있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우리가 왜 인간 판사를 못 믿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요. 보고서 첫 장부터 사법 불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더라고요. 맞아요. 2024년 갤럽 조사에서 미국인들의 사법부 신뢰도가 35%로 역대 최저를 찍었어요. 4년 만에 24%피가 떨어진 거면 거의 수직 낙하 수준 아닌가요? 맞아요. 신뢰가 무너지는 속도가 정말 빠르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에요. 한국은 어떤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수십 년째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통계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2024년 조사에서 대법원 신뢰도가 10점 만점에 4.26점이었고요. 와, 4.26점이요? 네. 국민 10명 중 6명이 판결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4.26점이라니 거의 낙제점이네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판결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Sentencing disparity. 우리말로 하면 양형 불평등에 있어요. 양형 불평등이요? 네. 누구에게는 솜방망이, 누구에게는 쇠몽둥이가 되는 거죠. 보고서가 된 사례를 보면 정말 극명해요. 한쪽에서는 재벌 3세가 마약을 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프리패스 판결이 논란이 되잖아요. 네, 그런 뉴스 많이 봤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노인들이 있어요. 2024년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이 절도 피해자의 33.9%, 심지어 살인 피해자의 23%를 차지해요. 잠깐만요. 60세 이상이 살인 피의자의 거의 4분의 1이라고요?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네. 그 배경에는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 있죠. 그런데 이런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혹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아가고 그 결과가 법정에서조차 불평등하게 나타나니 신뢰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불신에 기름을 붓는 게 또 재판 지연 문제고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2025년 사법연감을 보니까 1심 처리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점점 길어지고 있죠. 판사 한 명이 처리해야 할 사건이 너무 많아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라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린 거예요. 이런 불신과 비효율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구원투수로 AI가 등판한 겁니다. 아, 그래서 AI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군요. 네, 대한민국 사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법원 4.0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AI가 방대한 판례를 순식간에 찾아주고 서류 작업을 자동화해주면 판사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서 재판이 빨라지고 또 데이터에 기반하니까 더 공정해질 거라는 기대죠. 듣고 보니 정말 완벽한 해결책처럼 들리네요. 재판은 빨라지고 판결은 공정해지고. 그런데 말이죠. 그 기술적 효율성이 정말 사법적 정의와 같은 말일까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그 속을 한번 파헤쳐보죠. AI의 공정성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거의 전설적인 사례가 하나 있죠. 바로 미국의 컴파스 알고리즘입니다. 아, 컴파스. 네, 2016년에 탐사보도 매체 프로파블리카가 기계의 편향이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리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컴파스 저도 들어봤어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점수로 예측해주는 시스템인데 결론적으로 흑인에게 체계적으로 불리하게 작동했다는 거였죠. 맞아요. 그런데 그냥 불리했다 정도가 아니에요. 핵심은 오류율의 비대칭성이라는 개념인데 쉽게 말해
AI가 예측을 틀리는 방식 자체가 인종에 따라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틀리는 방식이 달랐다고요? 네. 예를 들어 거짓 양성, 그러니까 실제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사람을 고위험군이라고 잘못 예측한 경우를 볼게요. 이 비율이 흑인 피고인에게서는 44.9%나 됐는데 백인 피고인에는 23.5%에 불과했어요. 와, 거의 2배 차이네요. 그러니까 죄 없는 흑인이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힐 확률이 백인보다 2배나 높았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반대 경우는 더 심각해요. 거짓 음성, 즉 실제로는 재범을 저지를 위험한 사람인데 저위험군이라고 잘못 판단해서 풀어준 경우. 네. 여기서는 결과가 정반대였어요. 위험한 백인을 안전하다고 잘못 판단할 확률은 47.7%였는데 흑인은 28%였어요. 잠깐만요. 정리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흑인에게는 있지도 않은 위험을 부풀려서 과혹하게 만들고 그렇죠. 백인에게는 있는 위험도 못 본 척해서 관대하게 만들었다는 거네요. 이건 그냥 오류가 아니라 특정 인종에게는 족쇄를 채우고 다른 인종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식이네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프로퍼블리카의 결론도 그거였죠. 흑인에게는 과도하게 가혹하고 백인에게는 위험할 정도로 관대했다. 그런데 개발사 측의 반박이 또 흥미로워요. 그들은 예측 페리티라는 다른 통계 기준을 들이밀었어요. 예측 페리티요? 네. 우리 시스템이 7점이라고 예측한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재범을 저지른 비율은 흑인이든 백인이든 비슷하다. 그러니 우리 알고리즘은 정확하고 공정하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파지네요. 한쪽에서는 오류율이 불공정하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예측 정확도가 공정하다고 하고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바로 이 지점이 AI 공정성 논의의 핵심, 이른바 불가능성의 정리가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불가능성의 정리. 네, 수학적으로 증명된 건데 애초에 두 집단의 현실 데이터, 예를 들어 체포율이나 재범률 자체가 다를 경우 방금 이야기한 오류율의 균형과 예측의 정확성이라는 두 가지 공정성 잣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알고리즘은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불평등한 데이터를 AI에게 학습시키면 AI는 그 불평등을 더 완벽하고 효율적으로 재현해낼 뿐이라는 역설이군요. 맞습니다. AI가 현실의 차별을 정확하게 학습할수록 결과적으로는 그 차별을 더 강화하고 고착시키는 셈이죠. 이 문제가 실제 법정에서 폭발한 사건이 바로 보고서에 나온 루미스 대 위스콘신 사건이에요. 네, 피고인 루미스가 컴파스 점수 때문에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소송을 냈죠. 나는 이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도 없고 반박할 기회도 없었다. 이건 적법 절차 위반이다 라고 주장했고요. 그렇죠. 피고인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판사도 변호사도 심지어 개발사조차도 왜 그런 점수가 나왔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블랙박스에 의해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16년 위스콘신 대법원이 아주 고심에 찬 판결을 내립니다. 조건부 허용. 완전히 금지한 건 아니고요. 네, 컴파스를 쓰는 것 자체를 막진 않겠지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를 달았어요. 판사들에게 컴파스 점수를 결정적인 요인으로 삼지 마라. 이건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집단 통계일 뿐이라는 한계를 명심해라. 그리고 소수자에게 편향될 수 있다는 걸 항상 경계해라. 이렇게 경고했죠. 인간 판사에게 최종적인 책임과 판단의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한 거군요. 네, 하지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하버드 로 리뷰 같은 학계에서는 회의적이에요. 왜죠? 판사도 사람인데 눈앞에 재범 위험 80%라는 빨간 숫자가 찍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이걸 자동화 편향이라고 부르는데 결국 서면 경고 몇 줄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런데 편견 문제만으로도 골치가 아픈데 최근에는 생성형 AI 때문에 훨씬 더 귀괴한 문제가 터지고 있다고요. 환각. 맞아요. 환각. 이건 AI가 편견을 가진 판사를 넘어서 아예 위증하는 증인이 되어버리는 경우잖아요. 맞아요. 이건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모스타파비 사건이 대표적이에요. 변호사가 항소 유서를 제출했는데 인용한 판례 23개 중에 무려 21개가 챗GPT가 지어낸 가짜 판례였던 거예요. 네, 23개 중에 21개가 가짜라니 그걸 어떻게 걸러내지 못했을까요? 그게 바로 생성형 AI의 무서운 점이에요.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은 진실을 이해해서 답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그저 수많은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서 단어와 단어 사이의 확률적 연관성을 바탕으로 가장 그럴듯한 문장을 조합해낼 뿐이에요. 아하. 그런데
법률 문서는 형식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AI가 진짜처럼 보이는 사건 번호, 판사 이름, 법률 용어를 조합해서 완벽한 형태의 가짜 판례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능숙한 거죠. 아, 그러니까 AI는 사실에 기반한 판례를 찾는 게 아니라 판례처럼 보이는 글을 쓰는 작가에 가깝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법률 데이터베이스 펠 AI 칸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런 AI 환각 인용 사례가 700건 넘게 보고됐다고 해요. 700건이요? 네, 이건 변호사 한두 명의 실수를 넘어 법정에서 진실과 거짓의 경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정말 복잡한 문제네요. 편견 문제도 있고 거짓말 문제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보고서를 보니까 중국, 유럽, 에스토니아의 접근 방식이 정말 제각각이더라고요. 네, 크게 세 가지 모델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중국은 전면적 통합, 거의 AI 사법 시스템을 향해 폭주하는 기관차 같아요. 폭주 기관차요? 네, 스마트 법원이라는 이름 아래 2030년까지 사법 절차를 완전히 AI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베이징 인터넷법원 같은 곳에서는 이미 AI 판사가 저작권 분쟁 같은 사건의 판결문을 쓰고 있어요. 판결문 작성 시간이 70%나 줄었다고 하니 효율성만 보면 대단하죠. 효율성은 알겠는데 이게 국가가 사법부를 통제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없나요? 모든 재판 데이터가 중앙으로 모이고 분석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중국 모델의 가장 큰 우려 지점이죠. 효율성과 통제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겁니다. 반면에 유럽연합은 정반대의 길을 가요. 강력한 규제 모델입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EU 인공지능법을 보면 사법 AI를 아예 고위험 등급으로 딱 못 박아놨어요. 고위험 등급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요?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아주 까다로운 사전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알고리즘이 특정 인종이나 성별에 편향되어 있지는 않은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 투명성이군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문제가 생겼을 때 최종적으로 인간이 개입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지 등을 샅샅이 검증받아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보다 시민의 기본권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철학이 명확하게 담겨 있죠. 한쪽은 효율성, 다른 쪽은 인권이네요. 그런데 에스토니아는 한때 로봇 판사를 도입한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건 좀 다른 경우라고요. 네, 그게 바로 세 번째 모델, 현실적 활용에 좋은 예입니다. 에스토니아의 로봇 판사 신화는 사실 좀 과장된 면이 있어요. 아, 과장된 거였어요? 네, 인간 판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7,000유로 미만의 소액 사건에서 채무 관계가 명확할 때 지급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판단이 거의 필요 없는 정형화된 행정 절차를 자동화하는 것에 가까워요. 그렇군요. 오히려 쌀매라는 AI 속기 시스템처럼 재판을 도와주는 유능한 비서나 서기로서의 역할에 더 집중하고 있죠. 그렇군요. 판사라기보다는 행정관에 가깝네요. 그렇다면 한국은 지금 어디쯤에 서 있을까요? 중국과 유럽 사이에서 고민하는 중인가요?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2025년 4월에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했고 스마트 법원 4.0 계획을 보면 일단은 유사 판결문 검색이나 양형 참고자료 제공 같은 보조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에스토니아처럼 조심스럽게 시작하려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요. AI가 과거 판례를 학습하다가 전관예우 같은 우리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까지 정답인 것처럼 배워버리면 어떡하냐는 비판이 있고요. 아, 그것도 큰 문제네요. 또 2026년에 시행될 AI 기본법이 산업 육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EU처럼 실질적인 규제 장치는 너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기술적, 법률적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 맞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도 바로 그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죠. 마이클 샌델 교수의 능력주의의 폭정이라는 개념을 빌려서 설명하는데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능력주의의 폭정. AI가 매기는 재범 위험 점수라는 게 한 사람의 인생에 얽힌 복잡한 환경, 불운, 사회 구조적 문제 같은 맥락을 모두 지워버리고 오직 숫자로만 낙인 찍는 행위라는 거죠. 이건 가장 잔인한 형태의 능력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섬뜩하네요. 내 인생의 모든 사정을 다 무시당하고 그냥 재범 확률 87%라는 숫자로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면요. 그렇죠.
법이라는 게 원래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형평성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AI는 그런 걸 다 무시해버릴 수 있겠군요. 그렇죠. 사법 판단에 필수적인 자비나 형평 같은 가치를 데이터 기반 AI는 그저 비효율적인 오류나 잡음으로 취급하고 제거해버릴 위험이 크죠. 프랭크 파스칼레가 말한 블랙박스 사회의 문제도 있고요. 알고리즘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왜 당신에게 이런 판결이 내려졌는지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회. 그건 피고인의 방어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이해할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거죠. 인간 판사의 비합리성을 지적할 때 단골로 등장했던 배고픈 판사 연구에 대한 반전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아, 그 연구 정말 유명하죠. 원래는 판사들이 점심시간 직전, 즉 배고플 때 가석방 허가율이 0%까지 떨어진다는 충격적인 결과였잖아요. 네, 그 연구는 봐라, 인간의 판단은 이렇게나 비합리적이다. 그러니 AI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강력한 근거로 쓰였죠. 그렇죠. 그런데 몇 년 뒤 후속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건 판사의 배고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네, 그럼 뭐 때문이었어요? 알고 보니 변호인이 없거나 서류가 부실해서 기각될 확률이 높은 어려운 사건들이 공교롭게도 점심시간 직전에 몰아서 배정되는 법원의 사건 배당 순서 문제였던 겁니다. 와, 저도 이 연구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역시 인간은 감정적이라 믿을 게 못 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다니. 이거 정말 중요한 반전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줘요. 첫째, 인간은 이렇게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네. 둘째,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 데이터의 상관관계만 학습하는 AI 역시 인간이 저지른 이런 구조적 오류를 그대로 학습해서 더 큰 규모로 재현하고 고착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자, 오늘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는데요.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5년 현재 AI 판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불완전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나는 유죄. 과거의 편견을 그대로 학습하고 블랙박스 알고리즘으로 투명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고요. 다른 하나는 오류. 생성형 AI가 가짜 판례를 만들어내는 환각 현상이나 통계적 추론이 가진 본질적인 한계처럼 기술적으로 완벽한 심판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명백한 오류를 안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법불신과 재판 지연이라는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럼 대안은 뭘까요? 기술을 그냥 버려야 할까요? 보고서는 하이브리드 정의, 하이브리드 저스티스라는 개념을 대안으로 제시해요. 하이브리드 정의요? 네, 무조건 배척하거나 맹신하는 대신 AI의 강력한 계산 능력과 인간의 도덕적 통찰력을 현명하게 결합하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몇 가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해요. 어떤 것들이죠? 첫째,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 가능한 AI, XAI를 법으로 의무화해야 합니다. 둘째, 이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알고리즘 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AI는 어디까지나 유능한 조언자일 뿐 최종 결정과 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인간 판사가 져야 한다는 원칙을 절대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분명해지는 게 있네요. AI는 정의의 여신이 든 저울의 눈금을 더 정밀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저울을 든 손이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눈 가리개 뒤에서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하는지는 결정할 수 없다는 것. 그렇죠. 그건 인간의 몫이죠. 결국 기술은 질문에 더 나은 답을 찾는 도구이지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 알려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의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인간의 역할은 바로 그 질문하는 능력에 있는 게 아닐까요? 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며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